나는 딸아이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사고에 다닐 수 있도록 연간 1억 3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낸다. 아내의 온라인 마케팅 강의 비용도 내가 부담한다. 더 이상 내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집을 짓기 위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주 60시간을 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란제리를 개며 전 남자친구의 마음 치유를 돕겠다며 15일간의 여행짐을 싸고 있었다. 딸 아이는 아내 옆에 서서 마치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라도 되는 듯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폭력은 없었다. 나는 아내의 여행 가방을 차까지 들어다 주었고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사과도 뉘우침도 없이 그저 통보였다. 아내는 내가 남아서 내 손으로 지은 이 집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 15일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재건했고 그녀는 다시는 그 일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어보라. 나는 박진우 41세, 서울에 기반을 둔 건설 현장 소장이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쇼핑센터, 오피스타워,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내 프로젝트들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 내 연봉은 5억 원에 육박한다. 나는 살을 태우는 여름, 얼어붙는 겨울,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으스러질 법한 마감 기한을 견디며 일해왔다. 아내 이수지는 집에서 SNS 마케팅 일을 했고 잘 벌 때 연봉이 8천만 원 정도였다. 우리는 결혼 17년 차, 함께한 지는 20년이 되었다. 우리에겐 이제 막 16살이 된 딸, 하윤이가 하나 있다.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뜻이다. 내가 번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쏟아부었다. 주택담보대출, 하윤이의 학비, 수진의 커리어에 대한 꿈, 휴가, 그리고 50세쯤에는 우리 둘 다 숨 돌릴 수 있게 해줄 은퇴 계획까지. 서류상으로 우리는 완벽해 보였다. 친구들은 우리를 견실한 부부라 불렀다. 가족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이 닫힌 곳에서는 균열이 있었다. 나는 작은 균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균열은 무시하면 자라나는 법이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침실로 걸어 들어가 그녀가 여행 가방을 싸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금요일 오후였다. 강남에 있는 700억 원 규모의 상업단지 현장 시찰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 늘 있던 광경을 기대했다. 책상에 앉아있는 수진, 숙제에 파묻힌 하윤이, 어쩌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까지도. 대신 나는 침실에서 침대 위에 여행 가방을 열어놓은 수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상할 게 없었다. 그녀는 가끔 고객 미팅 때문에 출장을 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아무거나 되는 대로 집어넣고 있지 않았다. 마치 전시품을 큐레이팅하듯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골라 접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사준 빨간 드레스, 내가 한 번도 그녀가 입는 것을 본 적 없는 란제리. 어디가?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민준 씨가 날 필요로 해. 그녀가 말했다.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 10년 넘게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듣자 하니 몇 달 전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났고 그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말에 따르면 그녀만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문간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가 또 다른 드레스를 접는 것을 지켜봤다. 친구를 돕는데 란제리를 싼다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휙 돌아섰다. 이미 방어적인 얼굴로. 이걸 이상하게 만들지 마. 그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그게 당신이라고? 내가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에겐 과거가 있잖아. 나는 그 사람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윤이가 복도에 나타났다. 10대 특유의 정의감으로 눈을 번뜩이며 아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힘든 사람 도와주려는 것뿐인데 아빠는 모든 걸 아빠 문제로 만들잖아요. 수진의 눈이 빛났다.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봐, 하윤이도 이해하잖아. 이게 우리 결혼에 문제가 있는 이유야, 진우 씨. 당신은 날 믿지 않아. 항상 일만 하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안 돼. 나는 우리가 바로 어젯밤에 욕실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녀는 쏘아붙였다. 그건 대화가 아니지. 그냥 업무 협의지. 하윤이는 팔짱을 꼈다.
엄마도 친구를 사귈 자격이 있어요. 엄마를 여기 감옥처럼 가둬둘 순 없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것이 즉흥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것을 논의했고 계획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함정과 죄책감 유발 작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이 시선을 피할 때까지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알았어. 가서 민준 씨 도와줘. 필요한 만큼 시간 다 써. 그건 그녀의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마치 내가 방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나를 살폈다. 정말 괜찮아? 당신을 믿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말하면 가서 도와줘. 하윤이는 얼굴을 frowned.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박하면 스스로를 드러내는 꼴이 되기에 말없이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작년에 내가 사준 볼보 XC60까지 날라주었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운전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녀가 차를 후진해 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마 내가 왜 싸우지 않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다. 나는 이미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다. 지난 2달간 부산의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우리 집에는 없는 란제리 부티크에서의 구매 기록까지. 그녀는 이미 그를 만나러 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해안을 향해 동쪽으로 차를 모는 동안 나는 시내로 향했다. 내 회사 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가사법도 다뤘다. 미팅이 끝날 무렵 우리에겐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처음 3일 동안 수지는 제 역할을 했다. 생존 신고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 오늘 밥 먹게 했어. 딴 생각 안 하도록 영화 보는 중이야. 각각의 메시지는 건전하고 거의 고귀하게 들리도록 조심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한 단어로 답장했다. 잘했네. 좋아. 알았어. 4일째 되던 날 문자는 끊겼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이에게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잊었고 하윤이는 나에게 들키지 않고 스토리를 보는 법을 보여줬었다. 수진의 스토리는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의 하이라이트 릴이었다. 해운대 해변에서의 일출 산책, 오션뷰 카페에서의 아침 식사, 헬스장 셀카, 민준의 헬스장 셀카였는데 거울 뒤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이다. 5일째,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월급을 새로운 은행 계좌로 돌렸고 내 신용카드에서 그녀를 승인된 사용자에서 제외했다. 내 생명보험과 은퇴 계좌의 수혜자를 수진에서 하윤이로 변경했고 하윤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내 동생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했다. 모든 변경사항은 기록되었고 모든 단계는 계산되었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출구를 건설하고 있었다. 6일째, 은행 앱에서 무언가 내 눈길을 끌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부부 공동 계좌의 잔액이 200만 원 줄어 있었다. 이체는 그녀의 자비로운 임무 2주 전에 이루어졌다. 메모란에는 마케팅 컨퍼런스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컨퍼런스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고객 건축 자재 회사를 소유한 내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는 어떤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었지만 수진이 최근 들어 산만하고 마감 기한을 놓치며 결과물도 형편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때 나는 회계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녀가 집에 오기 전에 완전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가 찾아낸 것은 분노를 유발했다. 200만 원 외에도 수지는 몇 달 동안 조용히 더 적은 금액들을 옮기고 있었다. 50만 원, 30만 원씩. 항상 고객 저녁 식사, 소프트웨어 구독, 온라인 강의와 같은 깔끔한 명목으로 총액은 800만 원이 더 있었다.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한국의 폭염 속에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총이 0만 원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빠져나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배신이 아니었다. 절도였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영수증이 있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내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혼 소장 초안, 하윤이의 주 양육권을 내게 부여하고 수진에게는 합리적인 면접 교섭권을 주는 양육권 제한, 그리고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명시된 재산분할 합의서까지. 나는 불륜에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 인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재정적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있었다. 한편 하윤이는 자신만의 조용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빠, 너무 수동 공격적으로 굴고 있어요. 와 같이 전혀 하윤이답지 않은 말투로 문자를 보내왔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아빠가 뭘 하는지 알잖아요.
엄마가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잖아요. 라고 쏘아붙였다. 무슨 감정? 내 돈을 다른 남자에게 쓰는 감정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10대들은 말이 많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부모들이 말이 더 많다. 금요일쯤 되자 위기에 처한 오랜 친구를 돕기로 한 수진의 용감한 결정에 대한 소문이 하윤이의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용감하다. 그것도 한 가지 표현 방식이겠지.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은행 명세서,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수진의 차가 다시 진입로로 들어설 때쯤 나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어떤 말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15일째. 내가 집무실에서 강남의 새 고층 빌딩 청사진을 검토하고 있을 때 진입로에서 타이어가 자갈 위를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10년 전 내가 직접 깔았던 원목 마루 위로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진우 씨, 그녀가 불렀다. 목소리는 밝았다. 그녀는 문간에 나타났다. 갓 태닝한 피부, 새로운 헤어컷, 내가 모르는 선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민준의 정신건강, 자신이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연습한 독백을 시작했다. 모든 단어는 다듬어지고 연습되었을 것이다. 아마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그저 말했다. 저녁은 7시야. 당신 부모님도 오실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7시. 나는 반복했다.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환영 만찬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내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위한 무대였고 관객들은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었다. 7시가 되자 식탁이 차려졌다. 수지는 양가 부모님 앞에서 점잖게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좀 더 보수적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가 마케팅 천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진의 생활 수준이 내 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수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저녁 식사는 정중하게 시작되었다. 하윤이의 학교, 날씨, 내 최근 강남 프로젝트에 대한 가벼운 대화. 나는 모두가 자리에 익숙해지도록 대화를 이끌었다. 그러다 수진이 목을 가다듬고 냅킨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윤이가 이미 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정말 잘 됐구나, 박서방. 정말 제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 순간을 깨끗하게 가르며 말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민준 씨 아이입니다. 나는 계속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일어섰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수진은 더듬거렸다. 아빠,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설명하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스크린샷, 신용카드 기록,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후 수진의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벽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조용히 앉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다렸다. 하윤이는 턱을 굳힌 채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수진이 나를 향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진우 씨,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부부 상담, 재혼 가정. 나가, 내가 말했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아니야. 나는 옆에 있던 서류철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은 내 단독 명의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산 거고. 당신 이름은 그 볼보차 말고는 어디에도 없어. 그 차는 가져가도 좋아. 그녀는 발 디딜 곳을 찾으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당신이 그냥. 난 할 수 있어. 이미 했고. 당신 짐은 차고에 있어. 당신 없는 동안 싸뒀어. 그녀의 아버지가 의자를 끌며 일어섰다. 우린 간다. 수지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문 쪽으로 이끌며 말을 잘랐다. 하윤이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스테이크를 마저 먹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의 물결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커피를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검토했다. 자물쇠 교체, 보안 코드 업데이트, 은행 계좌 분리, 보험 및 은퇴 계좌 수혜자 재지정, 모든 느슨한 실을 묶었다. 8시가 되자 나는 트럭을 타고 수진의 여동생이 사는 분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거기서 밤을 보냈다. 나는 길가에 주차하고
현관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진우 씨. 나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혼 소장이야. 송달됐어. 그녀는 봉투를 찢어 서류를 훑어보았다. 당신 벌써. 나는 벌써 모든 걸 다 했어. 내가 말했다. 변호사 이름과 번호는 맨 아래에 있어. 그 사람 통하지 않고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녀 뒤에서 그녀의 여동생이 어색하게 맴돌며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오가 되자 수진의 소셜미디어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감정적 학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용감한 선택에 대해 포스팅했다. 위치 태그는 부산의 한 헬스장, 민준의 헬스장이었다. 그녀는 내가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곧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해시태그보다 영수증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가족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완전한 패키지를 먼저 받았다. 돈이 이체된 은행 기록, 몇 달 전부터 민준과 나눈 메시지 스크린샷,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 나는 임신이 그녀의 자비로운 임무 중에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전화하지 않았지만 지인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그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중재를 시도하다가 수진이 그들을 의견만 많은 걸어다니는 ATM이라고 부른 문자를 보고 나서야 동정심을 거두었다. 다음은 그녀의 고객들이었다. 서울은 작은 도시가 아니지만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다. 건축 자재 회사를 소유한 내 친구는 증거를 보자마자 그녀와의 계약을 끊었다. 다른 이들도 뒤따랐다. SNS 관리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 사업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수진의 수입은 증발했다. 한때 그녀의 영감 가득한 인용구에 좋아요를 누르던 팔로워들은 이제 그녀의 댓글창을 거짓말쟁이, 가정 파괴범 같은 단어들로 채웠다. 그녀는 신뢰와 연결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려 했다. 나는 오직 진실만으로 그것을 해체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정확히 6일 만에 사라졌다. 6일. 그녀는 부산으로 가서 함께 살며 집 꾸미고 아이를 함께 키울 생각으로 운전해 갔을 것이다. 대신 그는 그녀를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공개된 장소, 많은 증인, 쉬운 출구. 그는 준비가 안 됐다고, 전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2달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헬스장 시간을 바꿨고,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틀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수진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받았다. 그가 날 버렸어, 진우 씨. 나는 임신했고 혼자야.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연습했지. 나는 말하고 끊었다. 1시간 후 그녀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하윤이는 학교에 있었다. 나는 이걸 예상했다. 제발, 그녀가 문 앞에서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아니, 수진. 당신은 몇 달 동안 선택을 했어. 우리 집에서 돈을 가져갔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지. 당신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는 판을 엎었어.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그녀가 현관 앞에서 울다가 마침내 차를 몰고 떠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날 오후 하윤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다. 그녀는 엄마의 SUV가 길모퉁이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물었다. 엄마 여기 왔었어요? 응, 내가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군. 하윤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계속 문자를 보내요. 아빠가 엄마를 차단하고 저를 엄마한테서 등 돌리게 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하윤아, 너는 스스로 판단할 만큼 똑똑해. 하지만 기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아.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민준 아저씨가 아기 아빠라고. 나는 처음에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은 하윤이의 눈이 단단해졌다. 이제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엄마 편 안 들 거예요. 그것은 승리의 축하는 아니었지만 진실이 그녀의 어머니가 주입하던 이야기보다 하윤이에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수진이 다른 기분 전환 거리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준이 사라진 지 3개월 후 그녀는 분당 출신의 퍼스널 트레이너를 만났다. 또 다른 근육질의 구세주 타입.
몇 주 만에 그녀는 그와 함께 헬스장 셀카를 올리며 마치 세계 여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치를 태그했다. 하윤이는 댓글을 달지 않았지만 지켜보았다. 나도 그랬다. 2달 만에 그 트레이너는 사라졌다. 수지는 또 임신했다. 이번에는 헌신적인 관계라는 가식조차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월세와 아기용품을 사주었지만 그들도 속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창피해했다. 박서방, 이럴 수는 없네. 걔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나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수지는 분당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생활했다. 안정적인 수입도 파트너도 없이 그녀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2남자의 2아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 패턴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침내 모두에게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 2번째, 임신 7개월 차에 수지는 시내에 있는 내 사무실 건물에 나타났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전화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여성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말했다. 자신이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전 부인입니다. 나는 정정했다. 누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왔고 그 다음 날도 왔다. 마침내 내가 내려갔다. 그녀는 엉망이었다. 씻지 않은 머리, 얼룩진 옷, 중고 아기띠 안에서 꿈틀거리는 첫째 아이, 그리고 둘째 아이로 거대해진 배. 진우 씨, 제발. 그녀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 싫어. 내가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윤이 동생들이야. 하윤이가 알아야 해. 하윤이는 당신이나 그 아이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나 죽을 수도 있어, 진우 씨. 우리 모두 죽을 수 있다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나는 그녀가 지칠 때까지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분명하고 고르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을 책임지지 않을 남자들과의 인스타그램 순간을 위해 연봉 5억 원의 삶과 안정된 가정을 버렸어. 당신이 선택한 거야. 감당해. 그리고 나는 위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날 밤 하윤이가 내가 요리하는 동안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의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는 이랬다. 내 전남편은 무정하다. 그는 나와 자기 아이들의 형제들을 돕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결혼 서약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새 출발했다. 하윤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내 앞에서 댓글을 입력했다. 잔인함이란 몇 달 동안 남편을 속이고 그의 돈을 훔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서 그가 그 아이를 키워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결과일 뿐. 그리고 게시를 눌렀다. 15분 후 그 게시물은 사라졌다. 수진이 삭제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하윤이가 찍어둔 스크린샷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소문은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친구의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 심지어 하윤이 학교의 학부모들까지. 이제 모두가 수진의 눈물겨운 이야기에 명백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동정을 원했다. 대신 그녀는 침묵을 얻었다. 노골적인 비판보다 더 차갑고 더 무겁고 벗어나기 더 힘든 종류의 침묵. 그리고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다. 수진의 삶이 온라인에서 무너지는 동안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시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구조기술사 최지원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중 계산과 현장 계획을 검토하며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다. 커피는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로 이어졌다. 어느 날 오후 지원 씨가 수정된 설계도를 우리 집에 가져다 주었다. 하윤이는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내가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아 건축 프로그램과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 지원 씨가 떠난 후 하윤이가 말했다. 저분 똑똑해요. 엄마보다 더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종류가 아니라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요.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과 무언가를 파괴하는 사람의 차이를 본 것이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집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숨겨진 의도도 속삭이는 싸움도 없이 그저 평온함만 있었다. 수지는 결국 지원 씨에 대해 듣게 되었다. 서울은 큰 도시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진다. 그녀의 반응은 17개의 문자 메시지 형태로 왔다. 나는 단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수지는 문자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이의 학교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정 경기, 과학 박람회, 겨울 무도회. 항상 첫째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지치고 절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미 셋째 임신으로 배가 불러 있었다. 처음에는 하윤이가 그녀를 무시했다. 말없이 다른 길로 걸어갔다. 하지만 겨울 무도회 이후 그녀는 눈에 띄게 화가 나서 집에 왔다. 엄마가 저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해요. 하윤이가 말했다. 효과가 있어? 내가 물었다. 아니요. 짜증나요. 엄마는 우리 가족보다 그 아기를 선택했어요. 이제 그게 힘드니까 동정을 원해요. 자업자득이죠. 그렇게 말해줘. 내가 말했다. 했어요. 하윤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울었어요. 저는 그냥 걸어 나왔고요.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계를 긋고 있었다. 한번 설정되면 움직이지 않는 종류의 경계. 수지는 공개적인 등장이 하윤이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모든 만남은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수진의 세 번째 임신 소식은 그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울면서 내게 전화한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왔다. 걔가 또 그랬어. 어머니가 말했다. 온라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또 피트니스 트레이너래. 3주 만에 집에 들였고 2달 만에 임신했고 이제 그는 사라졌어. 나는 의자에 기댔다.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걔 아버지는 첫 손주까지가 걔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선이었다고 하더군. 이번엔 걔 혼자야. 그리고 그들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끊어냈다. 월세도, 식료품도, 아이들을 위한 돈도 없었다. 수진이 공황에 빠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내 사무실 건물에 있었다. 이번에는 첫째 아이를 엉덩이에 걸치고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한 큰 배를 하고 있었다. 나 절박해, 진우 씨. 그녀가 문간을 막으며 말했다. 당신 딸의 동생들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스치며 말했다. 그녀는 내 뒤에 대고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내가 영원히 유지하려는 거리를 봉인했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건물 밖에서 기다렸고 보도에서 나를 궁지로 몰았다. 첫째 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매달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그녀의 다른 손은 부풀어 오른 배 위에 놓여 있었다. 진우 씨, 제발. 그냥 이렇게 떠날 순 없어. 이 아이들은 하윤이 동생들이야. 가족이라고. 나는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가족은 단순히 피가 아니야. 수진, 행동이지.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가진 모든 다리를 불태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 출산하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하윤이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지금 하윤이한테 말할 것과 똑같은 걸 말하겠지. 당신이 이걸 2번, 3번 선택했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치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녀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은 그 순간에 원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했어. 나는 당신을 그 청구서에서 구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나는 걸어갔다. 태어난 아이 하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박수를 쳐줄 관객이 남지 않은 채 서 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그날 밤 수지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다. 소셜미디어.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긴 셀카와 함께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미는 동안 2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캡션을 올렸다. 하윤이가 그것을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이거 읽어보셔야 해요. 나는 게시물을 훑어보고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내가 답장할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처리했어요. 그녀의 댓글은 여전히 맨 위에 있었다. 아마 당신이 그를 몇 달 동안 속이고 그의 돈을 훔치고 2명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1시간 안에 수지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스크린샷은 이미 돌고 있었다. 중요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았다. 나머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수지는 동정을 원했다. 그녀가 얻은 것이라고는 침묵 또는 그녀에게는 더 나쁜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다시 쓰려고 했던 진실에 대한 무뚝뚝한 상기뿐이었다.
수진이 자신의 이미지를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하윤이의 미래는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 씨와 공학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눈 후 재미삼아 MIT에 지원했다. 나는 그 두꺼운 공식 봉투가 온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윤이는 부엌에 서서 손을 떨며 그것을 열었다. 전액 장학금,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저 합격했어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어떤 공사 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원 씨가 내 바로 뒤에서 활짝 웃으며 하윤이에게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수지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내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일에는 엄마가 필요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윤이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을에는 보스턴, 캠퍼스 근처의 숙소, 그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름 여행.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의 모든 대화는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의 혼돈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고 나는 정확히 그것을 그곳에 둘 작정이었다. 하윤이의 합격 통지서가 온 지 한 달 후 나는 지원 씨에게 청혼했다. 화려하지 않게 그냥 우리 둘이 해질녘 뒤뜰 데크에서 와인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내가 새로 지은 퍼걸러에서 풍기는 신선한 삼나무 향을 맡으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윤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지원 씨를 먼저 껴안고 그 다음 나를 껴안았다. 저를 베스트맨으로 세워주실 거죠? 그렇죠? 하윤이가 반쯤 진담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말했다. 수지는 며칠 만에 약혼 소식을 들었다. 서울은 클지 몰라도 소문은 빨리 퍼진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번호들로 메시지를 쏟아냈다. 너무 빠르다는, 하윤이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결혼 서약의 신성함에 대한 똑같은 재탕된 말들. 나는 한 번 답장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그 서약을 깼어. 당신이 부산으로 가는 그 여행 가방을 쌌던 그날. 그리고 그녀가 사용한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지원 씨와 나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윤이가 장소 선택을 도왔다. 모든 과정은 평온하고 즐거웠다. 내 첫 결혼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다시 내 것처럼 느껴졌다. 지원 씨, 하윤이와 함께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은 내 첫 경험과는 전혀 달랐다. 권력 다툼도 숨겨진 의도도 없이 그냥 세 사람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그것을 즐겼다. 하윤이는 자신의 베스트맨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맞춤 네이비 수트에 은색 넥타이를 맨 자신의 의상을 직접 골랐고 그 다음에는 당일까지 우리 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고집한 축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물론 자신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 지인들을 통해 그녀가 날짜, 장소, 아이들 동반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말이 내게 전해졌다. 나는 그녀의 계획을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나서 소동을 피우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뒤집으려는 시도. 그것을 막은 것은 하윤이었다. 엄마는 안 와요, 아빠. 언제 하는지조차 말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하객 명단을 좁혔고 장소는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공개했다. 수지는 온라인에서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었다. 진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곧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었고 그녀는 그 근처에도 없을 것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은 조용하고 거의 평화로웠다. 장소인 경기도 외곽의 작은 포도밭은 일은 빛에 휩싸여 있었다. 지원 씨는 옆 오두막에서 여동생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며 축사를 연습하는 하윤이와 함께 본체에 머물렀다. 너 모두를 울릴 작정이구나. 그렇지? 내가 물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녀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친구들, 가족,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 곁을 지켜준 사람들. 드라마도 예상치 못한 얼굴도 없었다. 예식 자체는 간단했다. 지원 씨가 나를 향해 걸어올 때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비쳤고 나는 내가 단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마지막 열린 상처를 닦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이는 바위처럼 든든하게 내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건넸다. 주례가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 박수 소리는 축하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것은 우주가 너희는 해냈어. 너희는 더 나은 것을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그녀가 산산조각 낸 서약을 대체한 시간, 장소 또는 서약을 결코 알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 포도밭 헛간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하윤이가 작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고 그저 굳건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지원 씨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는 마천루를 짓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누군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한 후에 우리 가족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저에게 강한 기초는 존중, 성실, 그리고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그것들은 지진에도 끄떡없습니다. 목이 메어왔다. 지원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하윤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해지지 않아서 고마워요.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시끄럽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굳건한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선택해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방 안에 마른 눈은 없었다. 그녀가 내려왔을 때 나는 그녀가 웃을 정도로 꽉 껴안았다. 그 축사는 단지 한 장을 닫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봉인했다. 수진이 왜곡할 것도 가져갈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었다. 우리는 수진에게 결혼식에 대해 전혀 알릴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지인이 올린 사진들을 보았다. 드레스를 입은 지원 씨, 수트를 입은 하윤이, 손에 반지를 낀 나. 그날 밤 이메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부터의 문자들. 심지어 내 우편함에 나타난 손편지까지. 모두 같은 주제의 변형이었다. 내가 그녀를 대체하고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하윤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 하윤이가 나보다 먼저 그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실제로 웃었다. 엄마는 정말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녀가 그것을 돌려주며 말했다. 어쨌든 엄마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자기 문제니까요. 나는 내가 답장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우표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다. 수지는 오래전에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의 일부가 될 권리를 잃었다. 결혼식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녀가 원한다면 밖에서 지켜볼 수는 있었지만 그 풍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진 속에 없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마침내 그들의 반대 제안서를 보냈다. 위자료 내 저축의 절반, 우리가 만나기 전에 내가 샀던 해운대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태평양, 아니 동해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망상을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다. 나는 먼지에 뒤덮이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집에 돌아왔던 수년을 생각했다. 모두 그녀가 자기가 결제하지도 않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는 그 삶을 조각내어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 내 변호사는 서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혼전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위해 협상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무모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는 한 누가 다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날 밤 하윤이가 데크에서 나를 찾았다. 엄마가 전화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가 제 인생에서 엄마를 지우려고 한다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믿니? 하윤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거기 있었어요, 아빠.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엄마가 스스로를 지웠어요. 16살. 그리고 그녀는 내가 40대가 되어서야 겨우 찾은 명료함으로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시원하고 안정적이었다. 폭풍도 고함도 없이 그저 평화.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하윤이가 단지 어머니의 혼돈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정확히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마 수진이 그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틀 후 수진은 인스타그램에 유해한 통제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에 대한 긴 캡션을 올렸다. 댓글은 지지하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원 씨가 아침 식사 때 내게 보여주었다. 동정을 구걸하고 있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먹히겠지. 내가 말했다. 저녁 무렵 내 전 고객 중 한 명이 내게 스크린샷을 보냈다. 누군가가 그녀의 댓글 섹션에 법원 기록과 사진들을 올렸던 것이다.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회의론자로, 회의론자들은 침묵으로 돌아섰다. 수지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인터넷은 기억하는 법이다. 모든 거짓말은 발자국을 남긴다. 그리고 그녀는 몇 년 동안 젖은 시멘트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녔다.
일주일 후 하윤이가 저녁 식사 때 내게 음성 메시지를 틀어주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스트레스로 입원했어. 내 아버지는 내가 살든 죽든 신경 쓰지 않아. 하윤이는 눈을 굴렸다. 엄마는 같은 날 헬스장 셀카 올렸어요. 지원 씨는 접시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필터를 사용하지. 나를 화나게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의도였다. 수지는 단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정심을 무기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녀의 대본 속 악당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리건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싱글맘 페이스북 그룹에서 수진을 만났고 그녀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먼저 그녀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를 구글링했더니 그녀는 썼다. 당신 이름이 계속 나오더군요. 제가 진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초현실적이었다. 수진의 혼돈은 주경계를 넘어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했다. 나는 정중하게 답장했고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돈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내가 지원 씨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추방당에서도 여전히 무대를 찾으려고 하네. 늦봄이 되자 수진의 평소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다. 극적인 게시물, 동정을 구하는 전화, 변하겠다는 약속,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다. 그녀의 관객들은 그녀를 차단했거나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플레이북 없는 쿼터백이 원을 그리며 달리면서 무언가 붙기를 바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실패를 응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의 성공에 투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기 훨씬 전에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평화가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다. 그것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혼돈을 막을 때까지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 프로젝트의 한 하청업체 직원이 자재를 내려주러 들렀다. 우리 대화 중간에 그는 망설였다. 전 부인께서 제 아내 부티크에 소셜미디어를 하겠다고 지원했더군요. 나는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제 아내가 그녀를 구글링해서 법원 문서를 찾았어요. 그냥 다른 후보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원 씨에게 말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그녀는 들어갈 방이 점점 없어지고 있네. 그리고 그녀가 옳았다. 수지는 단지 파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지 않은 척할 장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건설업계 저녁 식사에서 한 동료가 몸을 기울였다. 지난달 부산의 한 호텔바에서 당신 전 부인을 본 것 같은데 매일 밤 다른 남자랑 있더군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인맥 관리 중이겠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세계가 덧없는 관계와 빌린 관심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내 세계는 확장되었다. 세계주에 걸친 계약, 안정된 집, 성공하는 딸, 두 개의 길, 둘 다 선택되었고 하나는 지속되도록 지어졌고 하나는 붕괴될 운명이었다. 느닷없이 수진의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마지막 합의 제안을 원했다. 내 변호사는 한 줄로 답장했다. 혼전 계약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지원 씨와 나는 포장 음식과 와인 한 병으로 축하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 삶 주위에 쌓은 벽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수지는 원하는 만큼 그 벽에 몸을 던질 수 있었다. 그녀는 들어올 수 없었다. 하윤이는 기말고사를 만점으로 통과했고 시카고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조기 합격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합격 통지서 사진을 내게 문자로 보냈다. 나는 즉시 전화했다. 자랑스럽다,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그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부제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초여름이 되자 수지는 조용해졌다. 게시물도 전화도 친구를 통한 간접적인 소식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지원 씨가 알아차렸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절대 끝나지 않아. 그냥 무대를 바꿀 뿐이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꾸미고 있든.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내 삶은 너무나 충만했다.
지원 씨의 승진, 하윤이의 다가오는 인턴십, 해운대 집 계획의 진행. 수진이 무대를 원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지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관객석에 있지도 않을 것이었다. 3월 초, 한 지인이 내게 링크를 보냈다. 수진이 페이스북에 또 다른 근황을 올렸다. 이번에는 필터 처리된 셀카와 함께 5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중. 매일 더 강해진다. 신은 가장 강한 병사에게 가장 힘든 전투를 주신다는 캡션이었다. 댓글은 드물었다. 낯선 사람들의 몇몇 일반적인 힘내세요. 답글, 그리고 침묵. 하윤이도 그것을 보았다. 엄마는 아직도 아무도 사지 않는 이야기를 팔려고 하네요. 그녀가 다른 말 없이 스크롤을 넘기며 말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수진의 온라인 페르소나는 자신만의 반향실이 되어버렸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그저 역사를 모르는 소수의 단절된 팔로워들만 있었다. 지원 씨와 나에게는 더 집중해야 할 큰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해운대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뉴욕에서의 하윤이 여름을 준비하고 6월에 그녀를 방문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진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허공에 대고 방송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신호는 분명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6월이 빠르게 왔다. 지원 씨와 나는 인턴십 중인 하윤이를 보기 위해 뉴욕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미드타운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밖에서 우리를 만났다. 안전모를 쓰고 팔 아래에 말아놓은 설계도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다. 자신감 있고 집중력 있고 이미 그녀가 쫓던 전문적인 세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 주말, 그녀는 우리를 자신이 작업 중인 프로젝트 투어에 데려갔고 내가 20대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구조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지원 씨는 열심히 들었고 기술사만이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했다. 나는 그저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브루클린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윤이가 말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라 삶, 안정, 목적. 저는 절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될 거야. 내가 말했다. 너는 일찌감치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 배웠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지 과거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결코 망가뜨릴 수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윤이의 인턴십이 8월에 끝났을 때 그녀는 가을 학기 전에 잠시 쉬기 위해 해운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다. 저녁 식사 때 그녀의 이야기들은 그녀가 자신만의 네트워크,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름과 장소들로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데크에 앉아 태평양이, 아니 동해가 해를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댔다. 있잖아요. 이제 집에 올 때마다 더 가볍게 느껴져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더 이상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지원 씨가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방화벽을 쌓았잖아, 진우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쌓았지. 우리 모두가. 수지는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대구였는데 성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며 온라인에 반쪽짜리 진실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더 이상 우리와 교차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도가 우리 아래로 밀려올 때 나는 그것이 내가 바랄 수 있었던 가장 큰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9월, 수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으려 시도했다. 대구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영상 클립이 하나 올라왔다. 그녀가 어떤 싱글맘 권익 향상 행사에서 마이크 앞에 서서 심하게 편집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버전에서 그녀는 자신을 대체한 냉정하고 통제적인 남편과 거짓말로 자신에게 등을 돌린 딸의 희생자였다. 불륜에 대한 언급도, 훔친 돈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자마자 사라진 남자들과의 임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몇몇 댓글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 게시물 스크린샷,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 몇 년 전 하윤이의 공개 댓글까지 영상 아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 클립은 사라졌다. 수지는 인터넷이 있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이 불태워버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배경 소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문이 쾅 닫힌 것이었다. 10월이 되자 수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메시지도 예기치 않은 등장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지원 씨와 나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다시 승진하여 주 전역의 여러 구조 프로젝트를 감독하게 되었고 나는 강남의 유명한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다.
해운대 집은 주말 동안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고 세상이 멀리 느껴지는 곳이었다. 하윤이는 MIT 2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며 고급 과목과 2개의 학생 공학 동아리에서 리더 역할을 균형 있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원, 아마도 유럽에서의 학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해운대 데크에서 그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말했다. 인생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지 신기해요. 지원 씨가 미소 지었다. 그건 신기한 게 아니야. 하윤아. 그건 그냥 옳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수진이 결코 건드릴 수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삶. 11월 늦은 금요일 밤 내 휴대폰이 이메일 알림으로 윙윙거렸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렸다. 수진. 1년 넘게 그녀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제목은 마무리를 위해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당신이 하윤이에게 내가 노력했다고 말해주길 바라.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답장하지 않고 이메일을 닫았다. 지원 씨가 알아차렸다. 수진 씨? 그냥 말뿐이야. 전에도 썼던 똑같은 말. 지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있어야 할 곳에 둬. 당신 뒤에. 그리고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나는 그것을 하윤이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무리는 자정에 쓴 이메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길이 다 타버렸고 당신이 더 이상 그 불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그 해 추수감사절은 하윤이가 MIT에서 일주일 내내 집으로 올 수 있었던 첫 휴일이었다. 그녀는 토요일 밤늦게 도착해서 문 안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지원 씨가 오븐에서 파일을 꺼내고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여기 집 냄새 나요. 하윤이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주는 편안했다. 아침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긴장 대신 웃음이 가득한 긴 저녁 식사를 하고 벽난로 옆에서 조용한 밤을 보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화도 예기치 않은 노크 소리도 없었다. 추수감사절 날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데크에 식탁을 차렸다. 식사 중간에 하윤이가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떤 드라마도 없는 첫 휴일이라는 거 아세요?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이래야 하는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언젠가 이 버전의 가족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낸 버전,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버전. 12월 초 링크드인을 스크롤하다가 알 수도 있는 사람 아래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수진. 그녀는 프로필을 업데이트했다. 프리랜서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동기부여 강사. 그 아래 헤드라인에는 상심 후 재기하는 여성들을 돕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이겼고 나는 클릭했다. 그녀의 피드는 필터 처리된 셀카, 모호한 영감 인용구, 그리고 독성 관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비디오들이 선별적으로 섞여 있었다. 단 한 번도 그녀는 혼돈을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나는 댓글 섹션을 확인했다. 대부분 비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몇몇 일반적인 정말 영감적이네요 라는 메시지만 있었다. 가족도 진짜 친구도 없었다. 나는 참여하지 않고 탭을 닫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지원 씨가 물었다. 무슨 생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그 장이 닫혀서 기뻐.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단지 닫힌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이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도착했다. MIT에서의 2번째 겨울 방학. 그녀는 어쩐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나이가 아니라 존재감에서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녀는 첫 며칠을 부엌에서 지원 씨와 커피를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냈다. 두 사람은 공학 프로젝트와 인턴십에 대한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다. 내가 들어가면 하중분산이나 재료 허용 오차에 대한 구절을 듣고 미소 짓곤 했다. 하윤이는 단지 내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해변을 따라 긴 산책을 했다. 공기는 상쾌했고 해는 수평선에 낮게 떠 있었다. 하윤이가 모래를 차며 말했다. 있잖아요. 저 이제 엄마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예전에 들었던 먼 이야기 같아요. 그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가 몇 년 전 내가 도달했던 같은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곳. 우리는 해운대 집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딱 우리 셋이서. 지원 씨는 샴페인 한 병을 땄고 하윤이는 스파클링 사이다를 따랐다. 우리는 데크에 서서 바다 위로 흩어지는 불꽃놀이를 지켜보았다. 지원 씨가 잔을 들었다. 지속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위하여. 하윤이가 덧붙였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잠시 동안 유일한 소리는 파도 소리와 하늘에서 멀리 터지는 색색의 불꽃 소리뿐이었다. 나중에 벽난로 옆에서 하윤이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이 작업해온 디자인, 교수님께 제안하고 싶은 지속 가능한 고층 빌딩 프로젝트의 컨셉을 보여주었다. 지원 씨는 몸을 기울여 피드백을 주었고 그녀의 어조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전문적이었다. 나는 뒤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지금 가진 삶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견고하고 의지할 수 있었으며 내가 몇 년 동안 원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자정이 아침으로 넘어갈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위해 과거에서 거래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1월 중순,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켜졌다. 평소 같으면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겠지만 무언가 나를 받게 만들었다. 진우 씨, 수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가늘었다.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저 공경에 처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종류인지 묻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수진,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도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나는 말하고 끊었다. 통화의 끝을 들은 지원 씨가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건 내가 했던 가장 쉬운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심이었다. 이제 수진이 손을 뻗을 때마다 그 무게는 사라졌다. 과거는 더 이상 내게 갈고리를 걸지 못했다. 2월 초 하윤이가 보스턴에서 거의 억제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했다. 아빠, 저 방금 취리 여름 연구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전액 지원이고요. 전국에서 10명만 뽑아요.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단하다. 얘야, 그게 네가 상위 0.1%에 든다는 거 알아? 지원 씨가 스피커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집착하던 지속 가능한 디자인 모델 작업도 할 수 있겠네. 하윤이가 웃었다. 정확해요. 이게 정말 많은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전화가 끝난 후 지원 씨와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아무도 못 말리겠네. 지원 씨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이걸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야. 수진의 혼돈, 그녀의 드라마, 그녀의 끝없는 나서는 하윤이가 걷고 있는 밝고 의도적인 길에 비하면 먼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 다음 이정표에 도달하는 것을 보며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그녀는 결코 어머니가 사는 잔 햇속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2월 말, 지원 씨가 링크드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내게 전달했다.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전문적인 연락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똑같은 옛 노래였다. 자신이 성장했다는 주장, 하윤이를 위해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주장, 원한을 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주장. 지원 씨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낚시질이네. 그녀가 휴대폰을 테이블 너머로 다시 밀며 말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하윤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다시 연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싫은 것뿐이에요. 그녀가 옳았다. 수진이 자신을 다시 끼워 넣으려는 모든 시도는 사랑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붕괴의 설계자가 아니었던 버전의 이야기를 되찾으려는 것에 가까웠다. 우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단지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삶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였다. 그녀가 형성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삶. 6월 초 하윤이는 취리히로 가기 전 단 일주일 동안 해운대에 다시 돌아왔다. 집은 준비로 분주했다. 집 목록, 마지막 심부름, 지원 씨가 그녀의 여행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데크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했다.
딱 우리 셋이서. 석양은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파도는 우리 아래에서 꾸준히 밀려왔다. 하윤이가 스파클링 워터잔을 들었다. 새로운 장을 위하여. 지원 씨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낡은 장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을 위하여. 나는 그들이 잔을 부딪히는 것을 보며 몇 년 전에 혼돈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하윤이는 단지 여행 가방을 들고 스위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나이 때 내가 가졌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기반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나를 꽉 껴안았다. 엄마 버전의 삶 속에서 제가 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는 네 자신의 버전을 만들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단지 네가 그럴 공간이 있도록 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자랑스럽고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녀를 그 비행기에 태웠다. 하윤이의 비행기가 취리히로 이륙한 후 집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지원 씨와 나는 부엌에 서서 커피 머그를 손에 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떠난 것 같네. 지원 씨가 말했다. 슬프지 않고 그저 회상에 잠긴 듯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큰 차이지. 우리는 여분의 공간을 작은 프로젝트들로 채웠다. 지원 씨는 손님방을 서재로 다시 디자인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미뤄왔던 데크 난간을 마침내 고쳤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우리 자신의 미래, 가고 싶은 여행, 어쩌면 겨울 휴가를 위해 산에 작은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따금 나는 휴대폰을 흐긋보았다. 과거에 어떤 드라마가 침입할까 반쯤 기대하며.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혼돈도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삶은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뒤에 남겨둔 어떤 소음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다. 7월 중순, 나는 지역 뉴스 사이트를 스크롤하다가 한 헤드라인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구 여성, 재정 분쟁 속 강제 퇴거 위기. 함께 나온 사진은 틀림없었다. 수진이 허름한 아파트 건물 밖에 서서 엉덩이에 유아를 안고 있고 다른 아이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빈칸을 채울 수 있었다. 미납된 임대료, 끊어진 인연, 어쩌면 또 다른 관계의 파탄. 지원 씨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언급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안타깝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야. 정확해. 내가 말했다. 오래전부터 아니었어. 우리는 그날 밤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두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녁을 먹었다. 공기에는 무거움도 미완의 일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수진이 어떤 폭풍을 견디고 있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항해할 폭풍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탈출했던 물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내 휴대폰이 하윤이의 영상통화로 켜졌다. 배경에는 밝고 현대적인 실험실 공간이 보였고 큰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모형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빠,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카메라를 고층 빌딩의 축소 모형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이게 제 디자인이에요. 저희 팀이 국제대회에 제출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완성된 공사 현장을 걸을 때 느끼던 것과 같은 희열. 지원 씨가 소파에서 몸을 기울였다. 아름답다, 하윤아. 강한 선, 완벽한 균형. 하윤이가 활짝 웃었다. 여기 온 지 6주 됐는데 벌써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난 후 지원 씨가 내게 돌아섰다. 쟤는 절대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드느라 너무 바쁘니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수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윤이에게 그녀와 같은 사람을 결코 들여보낼 필요가 없는 삶을 준 것이었다. 8월 말이 되자 지원 씨와 나는 힘들이지 않고 느껴지는 리듬에 정착했다. 아침은 넓고 잔잔한 바다가 펼쳐진 데크에서 커피로 시작했다. 오후는 일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홈오피스에서 청사진을 검토하고 나는 화상통화로 프로젝트를 조정했다. 저녁은 우리 것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지원 씨가 와인 2잔을 들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모든 것이 혼돈이었을 때 이야기했던 삶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꾸준한 파도,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것이나 누구의 부재.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해냈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만들었지.
수진의 이름은 몇 달 동안 우리 입술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제 무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끝낸 이야기 속의 유령.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벽 안에 있었다. 견고하고 조용하고 우리 것. 그리고 매일 나는 그것이 그렇게 유지되도록 확실히 했다. 9월 중순, 하윤이가 가을 학기 전 잠시 쉬기 위해 추리히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다른 배낭을 메고 머리에 햇살을 받고 떠나던 날 보았던 것과 같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도착 게이트를 통과했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결선에 진출했고 내년에 베를린에서 발표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지원 씨는 열심히 들으며 재료와 하중 테스트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나는 대부분 그냥 앉아서 두 사람이 동료처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늦게 하윤이가 나와 함께 데크로 나갔다. 공기는 시원했고 파도는 꾸준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어땠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들이 다른 사람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오랫동안 더 나은 것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나는 그 순환이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를 형성했던 어떤 혼돈도 그녀의 미래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었다. 다시는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파괴하고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른다. 수지는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나는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아끼는 어떤 것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타서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대신 나는 재건했다. 균열이 여전히 표면 아래 숨어있는 낡은 땅이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붓고 경계로 보강하고 두 번째, 기회라는 부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한 새로운 기초 위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윤이는 우리가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다. 지원 씨와 나는 우리가 과거가 청사진을 좌우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닫은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편안히 잠든다.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믿어라. 강인함은 반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걸어가서 뒤에서 문을 잠그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이제 더 높고 더 강하고 건드릴 수 없게 서 있는 이유다.